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오신트레이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일촉즉발의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여러 국제 정치 안보 소식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지금까지 사상자, 즉 전사자와 중상자 합이 최저 46만 2천 명에서 최대 72만 8천 명이다 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정말 많죠. 자, 이런 와중에 올해가 가기 전에 100만 명 돌파한다 라는 건데, 왜냐? 러시아군이 전투 손실이 아니고 비전투 손실이 워낙에 많답니다. 비전투 손실은 뭐냐면 적과 교전하면서 죽거나 다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있다가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죽거나 다치는 거 말이죠. 이 비전투 손실이 왜 일어나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월트 리드 군의료센터의 파킨슨병 전문의인 케빈 캐나드 박사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라는 사진과 함께 공개가 되는데, 즉 그래서 최근에 정신적인 좀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 치매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뒷받침이 된다. 그래서 휴보 교체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백악관이죠. 백악관에서 어떤 사람과 걷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파킨슨 전문한 이 전문의예요. 이 사람이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8번이나 백악관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입 기록 다 있죠. 그래서 아니, 파킨슨 관련한 문제가 없으면 왜 왔겠냐? 우리도 뭐 지병이 있으면 계속 병원에 가서 의사 면담하고, 그리고 약 장기적으로 한 달분, 두 달분 이렇게 약을 받아오죠. 뭐 그런 거 하러 왔지 않느냐 라는 건데요. 파킨슨병 전문이다 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후보 교체하자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프랑스가 극좌파 정당이 이 이합집산을 해서 중도 좌파인 지금 현재 마크롱 대통령의 정파죠, 르네상스하고 후보 단일화 이합집산을 한 끝에 결국 극좌파가 1등을 했습니다. 182석 확보했고, 르네상스 마크롱 대통령의 이 여당이 163석, 그리고 이제 우파가 143석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여기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국회의원 되냐 하는 이 S등급의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우리로 치면 이석기보다 더한, 뭐 더한다? 이석기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뒤엎으려고 했으니까. 그런 안티파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 신인민전선, 여기가 바로 극좌파 정당이죠. 자기네들이 과반수도 안 되고, 과반수 되려면 289석 돼야 되는데 과반수도 안 되는 182석 해놓고 내각 총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각 구성권 다 내놔, 이렇게 지금 마크롱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늑대 내쫓으려고 하다가 호랑이 지금 맞아들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얼마나 지금 프랑스가 난장판으로 가고 있냐. 여기 보면 이 에밀 로저, 롬베르티 리모주 씨의 시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폭동을 한 시위대들에게 그 진압 후에 좀 하지 마라, 지금 억울하게 다친 사람도 있지 않느냐 라고 했다가 시위대들에게, 폭도들에게 엄청나게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라팔 아르노, 신인민전선 소속으로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인데, 아유, 생긴 거 보십시오. 이 사람은 프랑스 국가정보국으로부터 S등급, 그러니까 뭐 A, B, C, A등급보다 더 높은 게 S 아닙니까? 스페셜. 그 S등급으로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이석기, 그런 자가 당선된 거죠. 근데 야, 이석기는 뭐 그래도 외모는 좀 이렇게 비호감스럽게 해서 다녔는데, 여기는 아유, 정말 끔찍합니다. 이스라엘의 신베트는 인질협상 재개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을 위해서 대표단이 8일 출국했고 9일 카이로에서 인질협상 회동을 한다라는 건데, 8일은 모사드가 이 카타르에서 또 인질 관련한 협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사드는 카타르 가서 인질협상하고, 또 군 정보기관인 신베트는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또 인질협상하고 해서 뭔가 좀 빨리 휴전을 진행시키려는 그런 모양새는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군은 가자 전역에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습을 했는데 이스라엘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마스는 대부분 지쳤고 저항 여력이 없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거의 뭐 끝난다 하는 출구 전략의 스타트가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 가자 지구를 마무리하고 그리고는 이제 레바논 침공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레바논 침공을 위해서 차츰차츰 차근차근 준비를 하니까 헤즈볼라는 메론산에 있는 이스라엘군의 전략 항공 통제센터에 로켓 집중 공격을 했는데 150발의 로켓을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시설을 대파했는데 자 여기 이렇게 완전히 그냥 굉장히 큰 화재가 일어났고 집중 포격을 해서 이 기지 시설 대부분이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자, 후티는 사우디에게 협박을 했어요. 중동 지역의 미군 작전을 계속 지원할 경우에 사우디 너희들에게 뭐 공항, 항만 등등 해서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위협을 했는데 자 이래서 사우디 야 니들 지금 공항 우리 이렇게 딱 타겟팅하고 있어? 바로 그냥 때려버린다? 또 항만 뭐 이런 식으로 이 동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자 후티가 과연 사우디를 공격할 수 있을까? 지금 후티를 미국이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상전을 하기 싫기 때문이죠. 지상전을 하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같은 20년 전쟁에 늪에 빠질까봐 못하고 있는 건데 이 사우디는 또 아니죠. 후티하고 예멘하고 국경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언제든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우디를 이렇게 자극을 한다. 저는 사우디가 빈살만 왕세자가 자 이런 거 보면서 계속 참고 있어야 되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 그는 왕조국가인데 왕을 신성한 왕을 이렇게 모독을 하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신성한 왕 빈살만 왕세자가 자기 모독받았다고 미국하고 그냥 완전히 고성을 지르러 싸움도 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을 제치고 중국하고 봐봐 우리 그럼 중국하고 한다 하고 중국하고 붙어버리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다시 빈살만 왕세자를 달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후티에 대한 빈살만 왕세자의 분노가 한번 뻗쳐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홍해가 안정이 되겠죠. 이란 대선 끝났죠. 마수드 페제키시안 그러니까 개혁파죠. 이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자 이런 거 보면 이란에도 그렇게 폭압적인 독재 정치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선거를 하니까 이렇게 민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바꾸자. 지금 이렇게는 못 살겠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테란의 봄 뭐 이런 거 한번 느껴지네요. 그런데 당선되니까 지금 이 당선자를 뭔가 좀 길들이기를 하려는지 그 당선자의 측근 변호사가 있는데 그 측근 변호사를 반공화국 발언 혐의로 체포하고 투옥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인데 이 측근이래요. 당선자의 측근인데 이 사람을 반공화국 발언했다 라고 해서 공안정국을 만든 거죠. 그리고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 라고 하네요. 며칠 있으면 이제 대통령 취임할 텐데 그리고 중국군은 사상 최초로 벨라루스에 전투병력을 파견했다고 하는데 벨라루스군과 연합 대테러 훈련에 돌입했다라는 건데 뭐 태국과 두 국가가 무슨 대테러 훈련을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벨라루스 공항에 이렇게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중국 공군의 Y-20 수송기인데 자 이렇게 해서 특수대끼리 대테러 훈련 한번 해보자 라는 건데 그럼 결국 보니까 러시아의 거의 뭐 하수인 위성국가죠. 벨라루스. 그러니까 여기와 같이 또 이렇게 군사교류를 하는 중국 똑같은 초록은 동색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키우 와서 휴전해라. 지금 이 상태로 휴전해라 라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렇게 속을 뒤집고 갔는데 그리고는 모스크바 갔죠. 모스크바 가서 또 지침 좀 받았겠죠. 그리고 또 이어서 베이징에 도착해서 시진핑과 우크라이나 휴전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시진핑이 우크라이나 휴전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이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는 친러 정치인이죠. 그래서 이 푸틴의 부탁을 받고 지금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푸틴이 이렇게 자신의 측근인 헝가리 총리를 동원해서도 지금 이렇게 휴전 이런 그 투어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이제 선거도 끝났고 이제 제발 좀 편하게 좀 살자. 내가 정말 판단 잘못했는데 판단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고 좀 이제 좀 접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제도항이 불리해지니까.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전단이 7일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인도양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싱가포르의 창이
항에 입항을 하려고 했는데 입항하지 않고 바로 통과해서 인도양으로 들어갔어요. 그 말은 지금 이 레바논 관련한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하는 이 관련한 사안이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창이 들어갔다가 늦다. 그래서 창이 들어갈 시간 없다. 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 라고도 느껴집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보면요. 주말과 월요일간의 이 전황을 보면 1260명, 1150명, 120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11대, 2대, 16대 격파, 장갑차는 18대, 16대, 40대 격파, 차량은 54대 격파, 특수장비는 6대, 16대, 8대 격파, 야포는 66대, 40대, 29대 격파, 고정익 항공기는 월요일 1대 격추, 그리고 무인 항공기는 58대, 53대, 31대 격추, 미사일은 9발, 한 발 한 발 여격 이렇게 발표를 했고 우크라이나군은 117회의 교전을 했는데 적의 공격을 대부분 격퇴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강 이남 지역에 드론 공습을 대폭 강화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드론으로 뭐 여러 장비를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지난 주말에 알려드렸지만 이 헤르손 남쪽에 여기가 이제 국립공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에 불이 났죠. 불이 나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쫙 타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수풀 지역에 숨어있던 러시아군의 진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노출돼 버린 거예요. 왜? 나무가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우크라이나가 화공을 한 건 아니고 자연 발화해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진지가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드론에 딱 보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굉장히 강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어버렸다. 왜? 수풀이 다 사라져서 불로 화재로 인해서 다 사라져서 노출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자 이런 상황이고 러시아는 포크롭스크 방면 그러니까 아우디우카 서쪽입니다. 여기에서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대부분 실패하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정말 많은 병력을 포크롭스크 이 아우디우카 서쪽에 집중해서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쪽을 때리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뭐 빨간 선들 많죠. 여기가 작년 6월 이전에 러시아군이 자기네들 방어선 만들어 놓은 이 참호 진지들이죠. 여기서 지금 1년 동안 이만큼 지금 진출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계속 서진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은 이 포크롭스크에서 가장 강력한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계속 격퇴는 당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군은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저유소, 기름 저장소 2개를 드론 공습을 해서 파괴를 시켰는데 대단히 큰 피해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파괴했다고 주장하는 패트리어트 포대는 디코이다. 그거 아니다. 라고 주장을 우크라이나군이 합니다. 자 이게 러시아가 국방부가 주장하는 패트리어트 포대 파괴 영상인데 자 이게 패트리어트 발사대 뭐 포대 뭐 이런 건데 러시아는 2개 포대 배터리 그러니까 2개 포대를 격파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발사대 한 2개 정도 파괴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우크라이나는 그마저도 이거 디코이다 디코이 진짜 아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이 오신트 소식통들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의 치장 전차가 42% 소모됐다라고 확인됐다라는 거예요. 42%가 치장 물자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거, 복원 가능한 건 다 썼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치장해놨다고 해서 그 지금 30년, 40년째 그 타이가 지역 뭐 이런 데다가 타이가 지역은 아시다시피 습도가 좀 높죠. 이 겨울에 비가 오고 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지역에 3, 40년을 갖다가 방치해 놓은 것을 꺼내서 100% 다 쓴다.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42%가 주차장에 있던 것이 사라졌다. 그 말은 움직일 수 있는 거, 복원 가능한 거 다 썼다. 이제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오죠. 내년 하반기가 되면 러시아는 전차장갑차 이제 없다. 왜냐? 지금 있는 거 다 쓰고 준비해놨던 거 다 쓰고 치장해놨던 거 다 쓰고 또 지금 열심히 전시경제체제로 만들고 있지만 생산되는 것보다 소모되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완전히 제로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내년 1년 후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크라이나 편인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이라는 큰 변수가 있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자 출국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자 출국했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게 거의 지금 이 현 구도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건강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포석을 하기 위해서인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공화당이죠. 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공화당을 면담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과연 뭐 소신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공천권을 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팬덤이 있는데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좀 걱정돼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과 네덜란드의 지원을 받아서 함대 강화 중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함대를 계속 강화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영국의 신임 국방장관이 영국도 이제 정권 교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보수당이 참패를 하고 노동당이 집권을 했는데 그 진보죠. 오데사를 방문해서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어요. AS-90 자주포 열문 그리고 이제 브림스톤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아스람 대공 미사일 등등 해서 지원해주겠다라는 패키지를 오데사에서 영국의 신임 국방장관이 발표를 했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오르반 즉 헝가리 총리가 대우크라이나 지원 약화 계속 지금 다니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못하게 하는 약화하는 이런 그 목적을 위해서 평화회담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경계를 하는 기사를 내었습니다. 자, 러시아군의 사상자,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사상자, 그리고 올 가기 전에 100만 명 돌파한다. 와, 정말 놀라운데요. 어떤 참혹한 현실이 지금 러시아군에 펼쳐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2024년 7월 8일 러시아 전사자 숫자라고 밝힌 인원수는 55만 2190명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전사자와 중상자를 합쳐 적게는 46만 2천여 명, 많게는 72만 8천여 명의 러시아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집계된 사상자에 잡히지 않은 비전투 손실이 최근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5월 하순부터 서방 지원 물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화력 우위를 점하자 러시아군 사상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투 중 병력 손실은 물론 비전투 손실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7월 8일 리포트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미 국방부와 영국 국방부, 러시아 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러시아군 사상자 숫자는 최소 46만 2천여 명에서 최대 72만 8천여 명에 달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사상자가 러시아군이 주요 공세를 시작했을 때마다 급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사상자 숫자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번에 집계된 사상자는 전투 임무 중 발생한 손실이어서 비전투 손실까지 합하면 실제 사상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6월 이후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전선에서는 비전투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네츠크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8도에 달할 정도로 기온이 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완전 군장 상태로 돌격하는 스톰제트 병사들이 열사병과 탈수 등으로 쓰러지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일선 장병들은 안전한 식수가 부족하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매일 트럭을 이용해 일선 부대에 식수를 보급하고 있지만 식수 탱크 관리가 미흡해 온갖 세균이 창궐하는 통에 보급된 식수를 마시고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의 수인성 전염병에 걸려 쓰러지는 장병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이 식수 보급 차량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면서 더러운 식수조차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갈증을 참지 못한 장병들이 정수되지 않은 물을 아무데서나 길어 마시면서 전염병 확산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표준 전투식량 패키지에 물을 정수할 수 있는 알약을 보급하고는 있지만 극심한 부정부패 때문에 전투식량은 고사하고 정수 알약도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콜레라로 고통받는 장병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수 부족과 수인성 전염병 창궐로 인한 러시아군의 비전투 손실은 높은 기온이 유지되는 9월까지 앞으로 석 달은 더 지속될 전망인데요. 작전 중에 전사로 집계조차 안 되는 비전투 손실까지 합한 러시아군의 병력 손실, 과연 얼마나 많을지 가늠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죠.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 통계들,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게 우크라이나군이 55만 219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 물론 우크라이나군은 전사했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걸 사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만 2190명 사상시켰다라고 하는데 이코노미스트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최저 46만 2천 명, 최대 72만 8천 명이 전쟁 이후 죽거나 중상을 당했다. 그냥 경상 이런 거 빼고 중상까지 해서 이 정도 당했다라는 거니까 중상은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사실 하기 힘든 게 중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큰 피해를 봤다라는 건데 그게 지금 더 늘어난다. 또 이게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소련이 1980년부터 건 10년간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했죠. 그때 소련이 뭐 연 인원 한 60만 명 투입을 했는데 매년 한 8만 명, 많을 때 1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10년간 전투 손실이 전사가 한 15,000명 그리고 부상자가 한 5만 4천 명 해서 6만 9천 명의 사상자였어요. 근데 지금 2년 반 동안 러시아군의 사상자 숫자가 아프가니스탄의 10년 동안 있었던 것의 10배입니다. 10배. 이 정도로 지금 치명상을 입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건 그런데 전투 손실이다. 전투 손실. 그런데 비전투 손실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름에 수인성 전염병 많죠. 그런 것들이다라는 건데, 자, 이 전투 손실이 늘어날 때마다 이런 모멘텀이 있었다라는 건데, 러시아군이 대규모 공세를 한 번씩 취할 때마다 그런 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건데, 자, 여기 요 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시작했을 때 이제 이렇게 이 전투가 사상자가 좀 늘어났었고, 그리고 여기 아우디우카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이렇게 사상자가 폭증을 했고, 여기서 이제 스톰제트 한 거죠. 여기는 이제 바흐무트고, 바흐무트도 폭증했는데 아우디우카는 더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는 또 뭐냐? 최근에 이제 이 하르키우 공격하는 거, 러시아가 벨고로드에서 스타트해서 하르키우 공격한, 자, 이때 또 사상자가 폭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앞으로 올해 가기 전에 100만 명 넘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러시아군이 식수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식수를 트럭에다가, 자, 여기 보시면 하얀 거 뭔가가 실려 있는데, 물탱크 지금 6개를 싣고 보급을 해주러 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공격해서 이 식수 트럭을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을 못 먹게 만들어요. 물을 못 먹게 만드는데 이 통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 여기를 이제 여기 갖다 주고 또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물을 이 더운 여름에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 걸리죠. 수인성 전염병, 콜레라 걸리고 이 장염 걸리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설사병 나고 그런 비전투 손실이 너무 많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또 작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어떻게 했냐? 정수알약을 보급했대요. 정수알약. 자, 그리고 조그만 거 이런 거 하나 딱 넣으면 이게 이제 락스 성분 같은 게 좀 있어서 아주 미량의 락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여름에 풀장 같은 데 가면 냄새 나는 거, 그거 뭐 풀장에서 수영하다가 조금 물 마셔도 우리 안 죽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사람에게는 큰 지장이 없고, 그러나 세균은 다 죽일 수 있는 이 정도를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정수알약인데 이걸 지금 안 준다라는 겁니다.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얼마 하지도 않을 텐데 누가 떼먹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지금 이 전장에 수인성 전염병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물을 더 많이 갖다 주면 될 거 아니냐? 자, 미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트럭 뒤에다가 물탱크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줄 수가 있는데 왜 안 하고 러시아군은 오직 트럭 하나만 가냐?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바그너 그룹이에요. 바그너 그룹이 쿠데타 할 때, 수도로 진군할 때 이렇게 뒤에다가 트레일러를 트럭 앞에다가 가고 뒤에 트레일러를 끌고 와서 자기들 짐을 더 많이 싣고 왔어요. 그래서 쇼이구 국방장관이 전군에 트레일러 사용 금지를 내렸답니다. 왜? 쿠데타를 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 세력들이 트레일러를 장착하고 오면 하나의 트럭으로 더 많은 물자를 싣고 오니까 능력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쿠데타 방지를 위해서 전군의 트레일러 사용 금지, 트레일러 제거 하니까 보급 능력이 딸리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차죠. 전쟁하고 있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러시아군이 지금 비전투 손실까지도 급증하고 있다라는 건데, 정말 국가의 미래를 갈아넣고 있으면서 최고 지도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전쟁, 아무것도 얻는 게 없죠. 오직 잃는 것만 있는 이 전쟁, 이 젊은이들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잃을 것이냐,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